주요 뉴스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전주 대비 5.4%포인트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요청하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사퇴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 관련 진술이 CCTV 분석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서 유학시험 정답을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거부하면 퇴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다음 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 발표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MBN과 매일경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1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TK에서 과반으로 선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는 직전 조사 14.4%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분석하고 단일화 가능성 0%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4.9%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 후보는 지지율이 2.8%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6%포인트,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4%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지역별로는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26%를 기록해 지난주 기록했던 30%대가 무너졌고 김문수 후보는 50.9%로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지난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3.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13.7% 지지를 얻어 지난주 7.6%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선 지난 조사와 유사하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에는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양자 대결 격차도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 48.2%, 김 후보 41%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지난주 조사보다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후보를 바꿔 이준석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면 이재명 후보 48.2%, 이준석 후보 33.5%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난주 23.7%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격차가 14.7%포인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필요성을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36.6%,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5%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5%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단일화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비슷했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김 후보가 42.1%로 23.4%의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사흘 뒤 2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6.7%가 하겠다고 밝혀 지난 대선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본투표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황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1%였습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6.7%였는데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총선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사전투표율 31.2%보다도 높았습니다.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9.8%를 차지한 가운데 이념 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본투표일을 선호했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70.5%가 본투표일인 6월 3일에 투표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0%가 본투표일을 선호했고 사전투표일에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응답자는 16.7%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45%가 본투표일을, 51.9%가 사전투표일을 선호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추세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됩니다. 사실상 막판 여론조사 분석, 민지숙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민 기자, 지금 추세를 보면은 유보층이 줄고 범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단순 합산으로는 일강 구도도 흔들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영남 보수층을,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죠. 지난주 MBN 1차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7.6%포인트 뒤처졌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 범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 숫자가 단순한 합산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로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단일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 구도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압박을 받기에는 아직은 모자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보수 승리를 위해 중도 사퇴한다는 명분을 갖기엔 부족한 숫자가 맞습니다. 네. 역대 가장 긴박했던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 지난 재선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사전투표 하루 전 본투표 엿새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 사퇴 직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1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1%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죠.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한 한 뒤에는 합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줄어들었어요. 0.7%포인트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났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네, 단순 합산으로 보면 안철수, 윤석열 두 표를 합쳐 범보수 51%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크게 앞서야 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득표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2%대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전부 윤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9%대 네. 지지율이 나오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김 후보가 이긴다는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김 후보가 진다면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처럼 이 소속 진영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 내란 옹호 세력과 손잡는다는 비판도 피하기가 어려워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최근의 지지율 상승 그 요인도 좀 살펴볼까요? TV 토론의 시점하고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 TV 토론의 시청 결과 어떤 후보가 더 긍정적으로 보였는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 지지율보다 낮은 숫자가 나왔지만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19.2%로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확실히 TV 토론의 일정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신스틸러였던 권영국 후보 역시 지지율보다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MBN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검증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선 이 배우자 토론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으로 관심이 많았죠. 네. 하지만 검증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배우자의 향후 역할에 대한 가치관 검증까지 필요하다는 응답 32%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검증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28%, 이 재산과 학력과 같은 기본 정도만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이 13%였습니다. 네, 사전선거 이제 3일, 본투표 8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분석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변수로 평가받는 단일화, 오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목표와 사명이 같다며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가능성 0%라며 김문수 후보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조유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도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결코 다른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개혁신당 전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선 완주와 당선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를 하면 되지 내가 국힘하고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고 싶은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유일한 어떤 그런 1대1 구도의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께서 미련 없이 사퇴하시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정선거론자에 가깝다며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포퓰리즘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이때쯤만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김어준 씨와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같이 방송도 하고 이랬던 부정선거론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단일화 0%라고 부인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좀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 차이, 좀 유세 현장에서 좀 느끼는 게 좀 다른가요? 유세 현장에서의 반응은 실제 네. 여론조사 지표보다도 더 열정적입니다. 예. 지금 어차피 단일화라는 것을 계속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면서 네. 지지율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 뿐 네. 현장의 분위기는 이미 많이 반전됐습니다. 네, 두 자릿수 가면 이렇게 악수하는 분들도 많고 좀 지지 환호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느끼시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네. 정말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 이후로 몇 개월 동안 시간 낭비했고 네. 결국 지난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이준석이 이재명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해냈다. 네. 역시 이준석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 그 방송기자클럽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0%라고 하셨어요. 0.0001도 아니고 0%.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단일화는 죽은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요. 전혀 0.0001%도 제가 의외로 없습니다. 정치하면서 제가 뱉은 말에 대해 가지고는 지키는 네. 편입니다. 예전에 제가 탈당하고 창당할 때도요. 제가 2023년 12월 27일 될 때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가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무시하고 뭐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랬겠지만은 예. 저는 그때 12월 27일에 선언했고 창당할 수 있겠어 그랬지만 창당했고 네. 당선될 수 있겠어 그랬지만 당선했고요. 네. 저는 제가 정해준 목표에 대해 가지고는 시한을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뭐 내일 토론이 끝나고 뭐 사퇴할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시는 분들 전혀 기대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전화기가 지금 다 꺼져 수신 있으니까.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어허.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모욕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혹시 그 행동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기자가 그 의원직 사퇴에도 얘기를 했었던 바 있어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의원직 사퇴까지 하실 거냐. 저를 뽑아주신 동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여전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막 대서득필되고 보도될 텐데요. 저는 네. 그것조차 동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퇴만이 유일한 단일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기 위한 역제안 같은 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별로 할 공동적으로. 거라는 기대도 없고요. 네. 다만 지금 말하는 것이 뭐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저한테 결단을 강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본인이 결단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진정성이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랑 상의하실 필요 없이. 그 보수 단일화 또는 보수 개혁 보수로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 의원이 3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수권 정당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같이 공동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의석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를 이제 협치로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의석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고 다음 총선에서 그런 개혁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세우면은 국민들께서 의석을 만들어 주신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 인터뷰나 많은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오늘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8년 전 노무현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얘기하고 좀 달라졌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말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천호선 전 대변인이 네. 지금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은 본인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예. 본인이 뭐 노무현 정신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그럼 이재명 후보가 실현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지역구 고를 때도 성남 버리고 이제 사실상 계양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노무현 정신일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천호선이라는 분이 사실 오랜만에 정치 전면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냥 선거 때 네. 그냥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이름 한번 다시 이야기하려고 나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네. 노무현 정신은 오히려 이준석의 정치 행보 속에 녹아 있는 것이지 항상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네.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적에 녹아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지금 8년 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학금을 받은 바 없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격려의 말도 들으면서 받았다. 이렇게.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요. 네네. 처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들어왔던 공격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노무현 재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저는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거고요. 아하.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실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 장학금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예, 저는 그걸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고 네. 노무현 장학금은 실제 받은 일이 없어요. 저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한테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결국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얘기를 소개했더니만 지금 이제 뭐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이런 공격하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의 수준인 겁니다. 노무현 예.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질수록 좋은 것일 텐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더니만은 그게 싫은지 네. 우리만의 노무현이 돼야 돼 이런 생각에 지금 이런 거짓말들을 이제 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거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네. 강하게 비판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최근에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하와이 간 이후에.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통화를 나누진 못했는데 네.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메시지로 뭔가 남겨놓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정치 선배로서 저한테 또 많은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지금 지역 선거와 전국구 선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남은 일주일 마지막 전략 그리고 내일 마지막 TV 토론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런 효과가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분들께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 만약에 중도 보수 진영의 지지자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두려워가지고 뭐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현명한 투자를 해주셔야지만이 중도 보수 진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양당의 덩어리짐에 의존해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빠른 시간에 많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율 정체를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클릭에 나섰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구상을 밝히면서 한미동맹과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역대 민주당 정부가 중점을 뒀던 남북정상회담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봤고 보수 진영이 주로 다루던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대학가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에는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러죠.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한 주축 중에 하나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실용 외교를 주장한 겁니다. 대북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 취임 직후부터 남북 회담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등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사뭇 결이 달랐습니다. 안보가 경제와 맞닿는 만큼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면서도 당장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언급을 꺼려온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외교안보 구상 발표는 최근 줄어든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의식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뜻은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도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내란 심판론을 다시 부각하는 이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나라를 후퇴시킨 걸 반성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김 후보의 유세장엔 따로 움직이던 한동훈 전 대표도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막판 보수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 현장에 정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평택을 찾은 김문수 후보 옆에 이인재, 손학규 등 전임 경기지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청렴도 16등을 1등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산당이지 뭐가 공산당입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성과를 부각하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어 김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 최대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경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대결입니다.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 도봉구 유세 현장을 찾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경기와 서울을 훑은 김문수 후보는 내일 정치 분야로 진행되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 준비에 집중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현수막,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루 전만 해도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허가했던 현수막이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같은 문구를 놓고 선관위 내부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국민이 승리.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문제없다던 선관위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MBN 취재 결과 현수막 문구를 놓고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의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불가방침을 내린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수막 문구 해석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 건 사실이지만 특정 정당으로 인식되는 문구는 그동안 일관되게 제안해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도 논란입니다. 결정 번복에 대한 해명 없는 일방적 통보에 현수막을 철거하면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오락가락잣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투표 동료 현수막으로 민주당 측은 일찍 사전투표를, 국민의힘 측은 이번에도 투표 참여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불특정 교사들에게 대선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됐는데요. 이 MBN 취재 결과 EBS에서 이사를 지낸 한 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사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SNS 게시물을 꾸준히 올린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다수의 교사들을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 황당한 사건. 과열된 선거 전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당사자들은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갖고 노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래도 우리는 무서워서 아무 액션을 못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가. 내가 언제 국힘 좋아한다고 해. MBN 취재 결과 과거 EBS 이사를 지낸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교원단체인 교총으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총 내부 직원에게 회원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교총 사무총장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 SNS 행적을 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됩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 김 후보가 무섭고 두렵냐고 글을 썼고 김 후보의 대선 홍보 게시글에도 등장합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는 판사가 대한민국을 사이비 국가로 만들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총 측은 A씨가 국민의힘 측에 개인정보를 줬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A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가까웠던 분들하고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인이야 어떤 말도 할 수 있겠죠? MBN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국회팀 이교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바로 다음 키워드로 확인해 볼까요? 다음 주면 정말 새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6월 3일이 본투표고 사전투표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후보들 사전투표 한다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후보는 최근에 유세를 할 때마다 사전투표 일정을 좀 강조를 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인 역시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제 아내도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밝혀놓은 상태죠. 오늘은 사전투표 계획을 재차 밝히는 동시에 관리 부실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리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안 하면 너무 또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실은 지적하되 투표는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이 방침에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선대회의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후보가요. 그러니까 김 후보가 이제 와서 투표를 독려하는 게 믿음이 안 간다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때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 중 누가 진짜 김문수입니까? 후보로서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법부 개혁인데 민주당에서 계속 사법부 개혁을 얘기를 해왔죠. 최근엔 대법관을 늘리고 비법조인도 임명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걸 물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법안들을 발의했던 박범계, 장경태 두 의원에게요. 당 선대위가 예.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법이라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사법개혁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자신과는 무관한 법이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예, 후보도 이 사법부를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기도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시도할 거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생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루엣의 주인공은 전 개혁신당 대표였던 허은하 전 대표인데요. 예.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오늘 5월 26일은 제 생일입니다. 아마도 제 스스로에게 제가 주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막판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는 개혁신당으로서는 좀 달갑지 않은 장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서 보셨던 이준석 후보,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에게 마침 개혁신당을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후보는 정치적 이익을 좇아서 떠난 사람들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저에게 비례대표를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 탈당 과정에도 잡음이 있었는데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동시에 소환 조사 중입니다. 아침부터 조사 중인데 현장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정무 기자, 세 사람 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낮 12시부터 조사 중인데 취재진 뒤로 보시는 것처럼 9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각의 핵심 3인방인 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의 CCTV 기록을 확보했는데, 대접견실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세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누군가 뒷주머니에 넣어놨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최 전 부총리 역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고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이들이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상황 등이 그동안 증언과는 달랐던 것이 아닌지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진술 내용에 따라 경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특수단 별관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경찰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안용 휴대전화, 이른바 비아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비상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뭔가를 지웠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경질했다는 보도가 나오던 그 시점입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경찰이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됩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복원하고 분석하면서 누군가 비화폰 서버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가 삭제된 비화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가 삭제된 시점은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홍 전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의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폭로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엔 검찰 소식입니다. 주말인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후원자를 통해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과 7차례 이상 직접 만났다며 오 시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명 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맞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명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시장이 당선되면 아파트 한 채 사주기로 했다는 명 씨 측 주장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란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준 것으로 지목된 후원자 김모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명 씨에 대한 2차례 조사와 함께 이번 조사 내용까지 종합해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자녀의 해외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무허가 국제학교에서 시험 정답 제공을 제한하고 거절하면 오히려 퇴학 조치를 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학교가 돈을 주고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브로커를 연결해주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학부모 A씨는 당시 초등학생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인천의 한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환경이 일반 초등학교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년 전 학교 측으로부터 미국 대입 관련 시험 정답을 사전에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했는데 황당하게도 자녀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테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몇 년치 성적표나 교육 이수 내역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교육청은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학교가 인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학교란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학교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자녀를 다른 비인가 국제학교로 옮긴 A씨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대놓고 시험 브로커를 연결해 준 겁니다. 프레티지라고 해서 왜 엄마가 원하는 점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비싸요. 우리 원하는 점수를 맞춰주고 학교를 가게끔. 이 때문에 학부모와 브로커를 연결해주고 학교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부 비인가 국제학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기분 나쁘죠. 왜냐면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누구는 입치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미국 대입시험이란 이유로 우리 교육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번엔 술 드시면 폭력적인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평소대로 또 난동을 피우다 구속됐습니다. 경찰, 이번엔 관용이 없었고 주치폭력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분식점.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튀김을 바라봅니다. 여주인에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튀김을 한 움큼 집어들어 던집니다. 주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분 넘게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부분을 파악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 마요. 이 남성 역시 구속됐습니다. 최근 더운 날씨로 음주 사건이 더 많아지면서 일선경찰서에선 주치폭력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상습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사건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50% 이상입니다. 또 주치폭력 범죄도 여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경찰은 주치폭력은 물론 상습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천에는 인구 3만 3천 명 규모로 계획한 미니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철역도 하나 있는데요. 지하 승강장 공사도 마쳤고 전철도 지나다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은 7년 넘게 이 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한 미니 신도시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수인선 전철이 지나는데도 탈 수는 없습니다. 역이 없어서입니다. 여기 20분 정도 제걸음으로 빨리 개통되는 게 좋죠. 저 입장에서. 아니 불편해. 저까지 걸어가려면. 그런데 찾아보니 역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7년 전에 신도시 사업자가 돈을 부담해 지하 공간 공사는 끝났습니다. 수인선 전철을 타고 지나가면 불이 꺼진 지하 승강장이 보입니다. 역을 절반이나 지은 다음 갑자기 전철역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며 1년을 허비했고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자, 인천시 사이에 사업 협약을 새로 맺는다며 또 1년 6개월을 소모하는 동안 남은 공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미 3천 가구 가까이 입주를 마쳤고 앞으로 3년 동안 10,000 가구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곧 전철역 공사가 마무리되려니 믿고 있지만 빨라야 3년 뒤이고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크게 늘어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지연된 부분이 이쪽 하반기는 이제 공사 발표 예정입니다. 전철역도 없는 신도시에는 아직 버스 노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은 당분간 더우나 추우나 다른 전철역까지 걸어 다녀야 할 처지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결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다리에는 위험 표지판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지키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이 교량은 평창 사교입니다.
평창사교는 지난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은 안전 상태에 따라 A부터 2등급으로 분류되는데 D등급이 나온 겁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보수가 필요하면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법제처까지 D등급 시설엔 표지를 세워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교량 주위엔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붙일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교량의 상태를 모르는 시민들은 교량 위에 빼곡하게 주차를 했고 그 옆으로 자동차까지 지나갑니다. 한강 옆에 있어 매일 수많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지나가는 안양천교도 D등급 교량입니다. 표지판을 찾아보니 뿌리채 뽑혀 있었습니다. 표지판은 강 바로 옆에 있는 둔치에 이렇게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설물이 가리고 있어 표지판이 쓰러진 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새 다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 옹벽공사를 새로 했거든요. 그걸 빼지 않으면 옹벽공사 새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표지판을 설치한 취지를 설명하자 굴착기를 가져와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2023년 성남시의 정자교가 무너지며 한 명이 숨졌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위험 장소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었는데 주위에서 긴장하면서 걸어야 되겠고 또 되도록이면 회피하게 되겠죠. 장마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위험고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여성들은 이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곤 하죠. 출산의 고통이 워낙 크다 보니 노화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인식이 적지 않은데요. 한범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은 영상입니다. 출산을 많이 하면 빨리 늙고 일찍 죽는다는 주장입니다. 출산 경험자들도 아기를 낳고 나서 몸에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온몸의 건조함을 많이 느끼고 기미주근깨도 확 올라왔고 활력이 처지는 걸 느껴요. 하지만 출산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지에 대해선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대표적인 반박 자료입니다. 출산 횟수와 생물학적 노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그래프는 U자형을 그렸습니다. 자녀가 3명이나 4명일 때 오히려 노화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겁니다. 9년 전 연구에선 자녀 수가 많은 여성들이 노화와 관련된 염색체 말단을 더 잘 보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이후 여성 질환 발생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성암들이죠.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의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밀도 면에서도 개선되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녀를 통해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 몸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을 하면 빨리 늙고 일찍 죽는다는 생각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 그 자체보다 이후의 회복과 육아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 입학을 막아서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버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하버드대가 친중 기지가 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이 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정부가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며 유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 almost 31% of foreigners coming to Harvard. We want a list of those foreign students and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they're okay.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에 다니는 유학생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20%로 가장 많고
하버드의 친중 기조가 중국 정부와의 오랜 유착 관계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자녀를 하버드에 유학시키며 친중국 여론을 형성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거 하버드대 총장이 중국에서 정상급 환대를 받거나 중국과 연계된 학생회가 교내 정치 활동을 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中美教育合作是互利的，中方一贯反对将教育合作政治化。美方有关做法只会损害美国的形象和国际信誉。 유착설을 두고 책임지라는 미국 정부와 사실 무근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는 하버드 중국 재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빈입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전 세계에서 담배를 피다 당국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성보다도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며 이 흡연을 신고한 승무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비행기 안에서 술을 들고 활짝 웃어 보입니다. 스피어스의 전세기로 지난 22일 이 비행기를 타고 휴양지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내 흡연은 연방항공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공항에 도착한 뒤 약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피어스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스피어스는 대부분 흡연이 안 되지만 이 비행기는 달랐다며 친구가 불을 붙여줘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신고한 승무원을 향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승무원이 흡연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렸고 자신을 망신줬다며 처음부터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선언하며 음악 활동은 사실상 멈춘 상황. 미 연예 매체 피플지는 기내 소동으로 당국의 경고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는데 스피어스의 일거수일투족은 음악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지난달 세계 최초 로봇 마라톤 대회를 열었던 중국이 이번엔 세계 최초 로봇 격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람처럼 손발을 자유롭게 쓰는 격투 모습을 공개하며 또 한 번 로봇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사각의 링에서 권투를 하는 로봇들의 대결을 담은 영화 리얼스틸입니다. 지난 2011년 영화에서나 상상했던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헤드기어와 장갑을 착용한 로봇 2대가 서로를 응시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서로를 향해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를 주고받습니다. 난타전을 벌이다 서로 얼싸앉자 심판이 떼어놓는 모습은 꼭 사람의 격투 장면 같습니다. 说的话就是很爽，机器铁与铁碰撞之后，那个声音听起来是很震撼的。然后我也想， 다만 격투 기술은 영화 속 무술 고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혼자서 스텝이 뒤엉켜 쓰러지거나 발차기를 내놓고 본인이 넘어지기도 했고 허공에다 연타를 날린 뒤 중심을 잃고 링 밖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팔과 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也让我大开眼界了，没想到这个我们现在我们国家这个机器人啊，能做出这么灵活的动作。我觉得以后在各个 모두 4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영화에서처럼 조종사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서 로봇이 20km 이상 뛸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선 싸움을 하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比拼耐力与速度，那么格斗比赛则对机器人的灵活性与平衡性提出了更高的要求。 중국이 최근 잇따라 로봇 기술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SNS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올리는 SNS 챌린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댄스 챌린지가 대표적인데 종종 위험한 챌린지도 유행해 논란입니다.
최근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노트북에 불꽃을 일으키는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노트북에 특정한 물체를 넣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불꽃이 튀고 교실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크롬북 챌린지입니다. 학교에서 지급받은 크롬 노트북에 특정 물체를 넣어 과열시키고 연기나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을 SNS에 공유하는 겁니다. 크롬북을 이용한 장난이 기기 손상은 물론 교실 바닥과 책상을 긁리며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school evacuations due to smoke coming from Chromebooks after students tampered with the charging ports. 이로 인해 일부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고 뉴저지의 한 고등학생은 방화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크롬북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새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추가 예산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만 관련 화재가 200건, 뉴욕주는 21건 등 미국 전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SNS는 해당 챌린지 영상을 차단하며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이미 여러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행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전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술 중심의 미래가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학문적 비전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계절이 점점 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모레 27도,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습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진 않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동쪽 지역 곳곳에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도 27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